여러분, 오늘도 해몽성 채널 찾아와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대로 시작해봐야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읽다 보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 싶은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국내 정치부터 중동 전쟁, 에너지 대란, 코스피, 삼성 노조 블랙리스트, 청년 취업 문제, 황사까지 오늘도 정말 빠짐없이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시작합니다. 정치 이야기 민주당 충남보령 상륙작전.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충남보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어요. 보령이 어떤 동네냐고요? 바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 안방에서 회의를 연 거예요. 이게 그냥 일정 잡은 게 아니거든요. 정치권에서 이런 건 완전히 의도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너희 텃밭도 공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대놓고 보낸 거죠. 중원 공략을 본격적으로 시동 건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재보궐선거 전략 공천 대상으로 이광재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광재 전 의원은 강원도 기반의 정치인으로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베테랑이고 송영길 전 대표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민주당 전 대표 출신의 여러 법적 논란을 거쳐온 인물인데 전략 공천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선거판의 변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 최종 공천이 이루어질지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이 흐름 자체가 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죠. 어포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란 세금 폭탄이냐 조세정의냐. 두 번째 이야기, 이건 집 가진 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주장이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집을 오래 들고 있으면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말하자면 장기 보유에 대한 세금 혜택인데 이걸 없애자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사실상 증세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가 없어지면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이 팔 때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하니까요. 특히 오랫동안 한 집에 살아온 중장년층, 은퇴 세대한테는 직격탄이 될 수 있어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 입장에선 팔 때 세금이 확 올라가면 사실상 재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지방선거 쟁점이 됐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방선거는 생활 밀착형 이슈가 표심을 좌우하거든요. 부동산 세금은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내 지갑과 연결되는 문제라서 양쪽 진영 모두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장동혁 대표 귀국 한미 한라인 vs 맹탕 외교. 세 번째, 미국을 다녀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얘기입니다.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장 대표 성과로 내세운 게 한미 한라인 구축이에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직접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는 거죠. 대야당 대표로서 미국을 방문해 외교적 채널을 열었다는 건 분명히 의미 있는 행보예요. 근데 문제는 당 내부 반응이에요. 당 안에서 맹탕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온 거 아니냐, 실질적인 성과가 있냐는 거죠. 이 비판이 외부 야당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당내에서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리더십 부담이 이어진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에요. 방미 외교를 성과로 포장하려는 대표, 그걸 인정 안 하는 당내 일부. 지도부 단결이라는 측면에서 숙제가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동영 장관 발언 파장, 한미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네 번째, 이건 외교 얘기인데 좀 조심스러운 뉴스예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맹국 간에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건 신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정부 장관의 공개 발언이 그 신뢰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 장관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박했어요. 자신의 발언이 정보 공유 제한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미 외교 리스크 관리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미국과의 정보 공유는 북한 대응의 핵심인데 이게 제한됐다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논란이 한미 관계의 신뢰를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한 인도 경제 협력 가속. 다섯 번째, 좀 긍정적인 뉴스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CEPA 개선 협상 재개예요. CEPA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쉽게 말하면 한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 경제 협력 틀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국이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지금의 2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2배라는 게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 달성하려면 엄청난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목표거든요. 거기에 에너지 협력과 공급망 안정 문제까지 논의됐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동 불안 때문에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인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에너지 소비국이자 공급망이 핵심 플레이어이기도 해서 이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한국 입장에서도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눈길이 가는 외교 행보입니다. 미국, 이란 휴전 종료 임박, 2차 협상은 안개 속. 자, 이제부터가 오늘 뉴스의 하이라이트예요. 중동 이야기 비중 있게 다루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2차 종전 협상 개최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일정은 언급했지만 휴전 연장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어요. 협상은 하겠다 근데 휴전을 계속 늘려주는 건 없다는 입장인 거죠. 이게 협상 상대에게 압박을 넣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술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란 쪽 반응이에요. 미국은 회담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지만 이란은 선박 공격을 이유로 협상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선박을 납포한 것에 대한 반발이죠. 양측 입장이 완전히 엇갈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물밑 접촉 가능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만난다 하지만 비공식 채널로는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협상 재개 여부에 전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길에 드론 그리고 5억 배럴의 공백,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시죠?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요. 여기가 막히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기뢰 제거 작업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작전 중에 추가 기뢰가 부설될 수도 있고 분쟁 당사국의 방해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미 5억 배럴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5억 배럴이요? 그냥 숫자로만 보면 감이 안 오는데 전 세계 하루 석유 수요가 약 1억 배럴 수준이에요. 여기에 미군의 이란 선박 납포에 대해 이란이 무인기 공격으로 맞대응하면서 군사적 충돌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미군 납포 이란 드론 공격, 상호 보복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쿠웨이트까지 불가항력 선언, 중동 원유 공급망 도미노. 쿠웨이트까지 원유 수출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이란 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외부 상황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법적 선언이에요. 사실상 원유 못 보낸다는 공식 통보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쿠웨이트 같은 인근 산유국들도 수출 루트 자체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란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 걸프 국가들의 원유도 대부분 호르무즈를 통해 나가는데 이 통로가 사실상 이란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으니 도미노처럼 공급 차질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원유 수급 불안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 장기와 물가 상승 연발까지 이어질 압박,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요. 물가 상승 압력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에 종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공급망 충격의 여파는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급망은 한번 끊기면 복구에 시간이 걸려요. 항구가 다시 열려도 선박 루트를 바꾼 업체들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가격 계약도 다시 협상해야 하고 비축 물량을 소진하면서 발생한 재고 공백도 메워야 하거든요. 전쟁이 내일 끝난다 해도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충격은 그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뉴스에서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 중 하나예요. 요소 가격 2달에 2배 농업까지 번진 전쟁의 불씨, 이란 전쟁의 여파가 뜻밖의 곳에서도 터지고 있어요. 바로 비료 원료인 요소 가격이 2달 만에 2배 이상 급등한 겁니다. 요소는 질소 비료의 핵심 원료인데 농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면 농가 입장에선 비료값이 올라가고 결국 농산물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원재료 부족으로 공장 가동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어요. 비료를 만들고 싶어도 원료가 없으니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 전반의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고 이게 결국 식탁 물가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중동 전쟁이 우리 밥상 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스피, 긴장 속 소폭 상승, 불안한 여전, 이런 살벌한 국제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소폭 상승 마감했어요. 시장이 제한적 반응을 보인 거죠. 공포에 쫓겨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투자 심리는 불안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장이 조용하게 올라가는 건 괜찮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직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공급망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판단은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이번 주 소환 조사. 삼성전자 내부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이번 주에 경찰이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섭니다. 이 의혹의 핵심은 노조 활동을 하거나 관련된 직원들을 내부적으로 명단화해 관리했다는 건데 노동권 침해 문제와 개인정보 무단 활용 혐의가 동시에 걸려있는 사안이에요. 삼성전자 회사 측은 이미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 대해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스스로도 이 문제를 법적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 소환 조사에서 누가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어느 선까지 조직적으로 관여됐는지가 밝혀지면 파장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삼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노동자 권리 보호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진로 및 청년 취업 문제 쉬었음 늘고 첫 직장까지 더 멀어졌다. 청년 고용 관련 우울한 소식입니다. 쉬었음 상태의 청년이 늘고 있고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요. 쉬었음이란 통계 용어가 있는데 이건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그냥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취업 시장에서 아예 발을 빼버린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시장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노동시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책으로 빠르게 연결되지 않으면 청년 세대 전체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서 오늘 뉴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대목이에요.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차량 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 경남 진주에서 화물연대 집회 중 차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경찰은 물류 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그 현장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류 차량이 집회대로를 통과하려는 상황에서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고 경위가 명확히 밝혀져야 책임 소재도 가릴 수 있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나올 수 있겠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위너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오늘 사회복무요원 근무부실 의혹으로 첫 재판을 받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인데요.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병역이행 방식인데 이 기간 동안 근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병역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연예인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연예 활동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 제도 관리 감독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사실관계가 공정하게 가려지길 바랍니다. 그러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시행 3년, 아직도 낮은 준수율.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준수율이 여전히 낮다는 거예요. 이 법이 바뀐 이유가 있잖아요.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너무 많았거든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도 차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빈번했던 거죠. 3년이 지났는데도 준수율이 낮다는 건 법 자체보다 운전자 의식 개선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하니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우회전 구간에서 횡단보도 앞에선 꼭 멈추고 보행자 확인하는 습관 가져주세요. 단속에 걸리기 전에 사람 다치는 게 먼저거든요. 오늘 날씨 쌀쌀 플러스 황사 매우 나쁨 호흡기주의.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예요.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봄인데 왜 이렇게 춥냐고요? 대기 흐름이 바뀌면서 찬 공기가 내려온 거예요. 여기에 황사 영향까지 겹쳤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황사 위기경보 경계 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경계는 황사 위기경보 단계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외출 전에 반드시 마스크 챙기시고요. 특히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어린이, 어르신분들은 오늘 야외 활동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창문도 꼭 닫아두시고요. 자, 오늘 26년 4월 21일 화요일 아침 뉴스 빠짐없이 다 챙겨봤습니다. 정치, 외교, 중동, 전쟁, 에너지, 경제, 사회, 연예, 날씨까지 정말 한 회에 다 담았네요. 오늘 하루도 해몽성 덕분에 세상 돌아가는 거 확실히 파악하셨죠?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꾹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알찬 뉴스로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세요.